안녕하십니까. 저지양 양수입니다. 오늘이 1월 14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15분 접어들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이틀 연속 지수가 조정을 좀 받는 아주 험악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다소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말았죠. 간밤에 미국 증시가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긴축과 관련된 악재에 상당히 민감하게 예민하게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미국 증시가 그런 정도로 반응을 했으니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는 우리 증시는 그에 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그렇다 치더라도 어제가 또 옵션 만기였었죠. 오늘은 옵션 만기 그 다음날 D 플러스 1이 되는 금요일 날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마이너스 변동성이 약간은 작용된 듯합니다. 따라서 일단 상황이 썩 유리한 것은 아닌 약간 불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제 오늘 낙폭에는 착시가 약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감안하면 보이는 것 정도로 상황이 그렇게까지 심각하거나 나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바닥권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종목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게 욕심을 내는 것은 현재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주식 비중을 한껏 넓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금으로 사는 것도 모자라서 현재 비투라고 하죠. 빚을 내서 산다든가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종목을 또 이것저것으로 자주 교체하는 것은 더 나쁘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나름대로 펀더멘털이 틈실하게 받쳐지는 종목들입니다. 그들 종목 뚝심 있게 계속 가져가 줄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상태나 그런 종목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LG전자 정도가 약간 조정받으면 그 눌림목 저점에서, 그리고 스몰캡 작은 종목 중에서는 반도체라고 한다면 하나 마이크론 같은 종목들이 괜찮다는 것이죠. 하나 마이크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PSK가 또 괜찮죠. PSK 같은 종목들이 맥점에 있는 종목이다 싶고요. 신기술주들 중에서 매수할 대상으로서는 다날이나 위메이드가 아니고 DOU라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세 분출이 안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에 분출할 것으로 현재 기대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정도를 부분적으로 우리가 우리 포트폴리오에 잡아주는 그런 단계만 거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원래 갖고 있다면 계속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 말이죠. 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2015년도 금리 인상 전 9월달이나 10월달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것을 차트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때 상황과 지금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조금 마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준비를 좀 했고요. 자,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종목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D램만 있는 게 아니죠. D램 지금 현재 현황도 나쁘지 않지만 실적이 나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미래 성장성인데, 그 성장성을 담보하는 획기적인 기술, 게임 체인저, 시장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를 할 수 있는 대단한 핵심 기술 두 가지가 있습니다. GAA 기술과 PIM 기술인데요. 좀 어렵죠. 이것을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중기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매력적이지만 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바로 이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그 기대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현재 미국에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죠. 그래서 메인 트랙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사장이 발표를 했는데
그 비전이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만 봐도 눈 딱 감고 다른 바이오주 눈독 들이지 말고 삼바만 매수하면 된다는 것을 그 점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게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순서를 밟아서 자, 일단 이슈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는 종합지수 차트를 올려놔야 되겠죠. 자, 미국 연준 분위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계속 매파 쪽으로 기울기 있다는 것이죠. 그전 빌기파에 속해 있던 그 명사들도 최근 들어서는 계속 아주 강성 매파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좀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이얼 브레이너드 지금 부의장 내정자죠. 이 사람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 찰스 에반스, 패트릭 하커 같은 이종 패트릭 하커는 원래 약간 매파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준 총재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비둘기파였었으니 이런 사람들조차도 아주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하고 또 심지어는 금년에 4번 최소 3번 내지 4번 정도 금리를 연속해서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할 정도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인플레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절박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니 미국 증시가 그게 현재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하는 건데요. 이것만 보면 조금 불안하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년도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그런 정도로까지 불안하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2015년도 당시 미국 다우지수 차트 위에 있는 차트가 이제 그 차트인데요. 자막을 지워놓고 보면 전면이 다 보이죠. 자, 위에 있는 차트가 다우지수 차트인데요. 지금 녹색 동그라미가 2개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예고 당시고 뒤에 있는 동그라미가 당시 2015년 12월 달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 있었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당시 금리 인상 전 약 2개월 전까지는 계속해서 현재 급전직하하는 부정적인 그런 흐름이 그 안정적인 미국 시장 내에서도 근 2개월 내지 3개월 동안 지속됐고 그 당시에 낙폭이 고점 대비 현재 다우지수가 거의 14% 가깝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작 금리가 인상이 단행된 다음부터는 약간 1개월 내지 1개월 반 정도 조정을 좀 받은 바 있었는데 9.6% 10% 채 안 되는 정도 조정을 받고 말았다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을 비교해 보면 금리 인상 12월 달 2015년 12월 달 했던 그 지점에 약 2개월 전 즉 그 당시 2015년도 10월 달과 아니면 9월 달과 유사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아래에 있는 차트가 코스피 차트인데요. 앞에 있는 동그라미가 바로 그 부분이죠.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그런 그때와 거의 유사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 당시에도 금리 인상된다는 게 워낙 부담이 돼서 우리 지금 전혀 못 갖고 낙폭이 심화되는 그런 모습이 전반적으로 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랬던 것을 다 이겨내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악재들입니다. 이미 경험까지 했죠. 또 이것은 통제 가능한 리스크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된 리스크는 크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을 전혀 간과할 수는 없죠. 그것과 관련돼서 오늘 금통이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1.0에서 1.25%로 작년 8월달, 11월달 또 이번 1월달에 세 번 코로나 이후에 세 번 현재 금리 인상을 했다는 건데 이와 관련돼서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죠. 이 양반이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 위험을 회색 코뿔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회색 코뿔소는 등치가 큰데 순해 보이니까 일단 그 위험을 크게 간과한단 말이죠. 그런 위험과 마찬가지다 해서 이쪽 용어입니다. 회색 코뿔소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플레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너무 익숙해서 그래서 그 위험을 간과하는 그런 경향이 있음을 그 회색 코뿔소라고 하는 그런 위험으로 우리 시장에 우리
경제 경고를 했다는 뭐 그런 정도인데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유의를 하긴 해야 된다는 건데 하지만 이 위험은 그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것과 관련돼서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까지는 없고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경계 정도면 하면 된다 하는 건데 아주 심각하게 나빠질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는 것 뭐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자막을 올려놓도록 하고요. 자, 일단 미국의 10년물 국채 10년물 금리가 1.72710 오히려 그 전날보다도 약간 내려갔습니다. 나스닥이 급락을 하면 보통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은 오히려 안정돼 가는 쪽으로 흘러갔다는 것이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굉장히 안정적이게 최근 거의 3주 동안 거의 한 달 내내 96을 찍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씩 오히려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최근 며칠 한 1주, 2주 동안 1200원 살짝 넘었다가 약간씩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잠깐 그것도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최근 한 1주 넘어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1200원에서 1187원 정도 수준까지 비교적 눈에 띄게 꺾어서 내려오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다는 뜻은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데 비교적 그 기울기가 가파르고요. 또 최근 3, 4개월 동안의 모양을 보면 이른바 헤드 앤드 숄더형 3산 형태라고 하죠. 현재 좁은 박스를 직사각형을 만들어 놓은 이 그림에서 그 모양을 볼 수가 있다는 건데 이 모양은 작년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앞에 있는 박스 그 당시 모양과 다소 유사한 헤드 앤드 숄더형이다 하는 거고 그때 이후로 고점 찍고서 내려오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었는데 이번에 반드시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럴 개연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하는 정도까지는 참고해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환율은 괜찮아요. 그래서 시장이 진짜 나쁘고 위험하다면 환율이 더 불안하게 움직일 텐데 최근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만 그런 거잖아요. 달러 인덱스 자체가 현재 안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보는 것만큼 아주 위험한 상태는 아니고 오히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닥을 짜 나가는데 아직은 여러 가지 악재가 있기 때문에 특히 긴축과 관련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V자로 꺾어서 올라가지 못할 뿐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 증시를 보겠는데요. 오늘 나스닥 선물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플러스로 반전되는데 아마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돼서 월요일날 시장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일본 증시가 최근에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납니다. 어찌됐든 예민하게 반응한 것은 우리 증시와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고요.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수급은 역시 수급은 보게 되면 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쌍끌이로 순매도했다는 건데 특히 금융투자 매도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옵션 만기와 관련돼서 양 이틀간 현재 그와 관련된 옵션 만기와 관련된 매물이 집중되면서 나타난 것이다 판단됩니다. 외국인도 약간 그런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안 팔았습니다.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도하면서 삼성전자마저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 스탠스는 계속 매수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거의 2달 넘어서 거의 석 달 가까울 정도의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그들의 센스는 굉장히 우호적이죠. 우리도 그쪽에 초점을 좀 맞춰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귀가 따갑도록 제가 피력하고 있는 바입니다. 거기에 가만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이건 뭐 불문가지죠. 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베이시스는 좀 나쁩니다. 마이너스 0.9로 다시 마이너스 쪽으로 확대가 됐죠. 다시 백오데이션이 됐다는 건데 일단 현재 상황을
단지 전장감 있게 보여준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상황이 되면 또 바뀔 소지가 좀 높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이 약간 만만치 않다는 점을 한 가지 보여주는 그런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면 뭐 다른 종목 보기보다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PSK나 또는 현재 뭐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DOU와 같은 기업 내용을 알고 이들 종목을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 내용은 이번 주 내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삼성전자 신기술인데요. 디램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디램과 관련된 신기술이긴 합니다. 실적뿐만 아니고 장기 성장 잠재력도 막대한 크기로 현재 미래 성장을 상당 크기로 담보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별로 시장에서 감안을 안 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 잠재력을 그 신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일단 지금 삼성전자 신기술 일단 두 가지만 먼저 보도록 하죠. 나머지는 너무 많고 복잡하니까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 GAA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차트는 삼성전자 차트를 올려놔야 되겠네요. GAA 기술,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인데요. 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관련된 기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패키징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그 기술이 문제가 되는 것이 누설 전류입니다. 누설 전류를 차단하는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돼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TSMC한테 결정적으로 물을 먹었다는 거죠. TSMC 갖고 있는 기술이 현재 단면이 아닌 3면에서 그 누설 전류를 차단하는 기술, 그걸 핀펫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핀펫 기술을 통해서 TSMC가 삼성전자를 완전히 KO를 시켰다는 것이죠. 특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삼성전자가 아닌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AP를 삼성전자가 한때 공급을 했다가 결국에는 TSMC한테 밀려서 공급이 차단이 됐는데, 단절이 되는데, 그 당시에 삼성전자를 퇴각시켰던 그 기술이 바로 TSMC의 핀펫 기술이었습니다. 3년에서 이 누설 전류를 차단하는 기술이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그것을 능가하는 GAA 기술을 이제 개발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이 양산된다는 거죠. TSMC를 넘어서는 기술로 제품이 생산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획기적이다. TSMC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일단 제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어제 그도 나왔습니다만은 IBM과 더불어서 현재 그 GAA 기술의 연장선상에서 VTPET 기술까지 공동 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핀펫보다 전력을 85%나 절감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입니다. 완전히 낙가웃시킬 수 있는. 그 전에는 삼성전자 낙가웃됐지만 이번엔 거꾸로 삼성전자가 TSMC를 낙가웃시킬 수 있는 정도의 파괴적인 기술력으로 장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관점으로 미래가 기대된다는 건데, 뭐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금년부터 시동된다는 것이죠. 가동된다는 것이죠. 네, 그것을 통해서 그 GAA가 적용된 3나노 패키지가 3나노 칩이 생산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건 똑같이 TSMC 3나노를 시작하지만 일단 GAA 기술이 들어가고 그리고 현재 TSMC보다 삼성전자 조금 더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나노 공정 개발까지 착수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상당히 깊고요. 아마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TSMC를 기술적으로 완전히 따라가거나 앞설 수 있는 단계까지 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HBM.
HBM은 고대역이라는 뜻입니다. 고대역. 그리고 PIM이 중요합니다. 프로세서 인 메모리. 메모리 안에 연산 기능, 프로세서 기능이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PIM 기술인데 메모리 내에서 연산 작업이 가능하게끔 한 융합을 한 그런 기술이라는 거죠. 아주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하는데요. 컴퓨터에는 연산 작업과 데이터를 보관하는 그런 공간 또는 그런 그 장소. 자, 그렇게 이분화되어 있는 어찌 보면 분업화되어 있는 상태. 이 구조를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하는데요. 그 구조의 양단에서는 각각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연산 작업을 하는 공간과 메모리라는 공간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트래픽이 상당히 발생된다는 것이죠. 데이터를 교환하는데 상당한 교통체증이 일어난다는 것이 됩니다. 그것을 폰 노이만 병목 현상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장기 난제로 있었던 것이 바로 폰 노이만 병목 현상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기술이 삼성전자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는 내용이 바로 개발된 것이 바로 PIM 기술입니다. 메모리 안에서 연산 기능을 할 수 있는 융합이 되게 되면 그 폰 노이만과 관련 폰 노이만 병목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그 일본 매체 보도된 내용입니다만은 인 메모리 컴퓨팅이라고 하는 기술로 진화된다는 거죠. 메모리가 있는 모듈, 단순한 메모리에 지금 프로세싱 기능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메모리가 있는 전체 메모리 모듈 쪽에서 연산 기능을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접목된다. 역시 융합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 인텔이 자랑하고 있는 그 CPU 같은 거, 중앙 처리 장치죠. CPU가 불필요한 컴퓨터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이런 정도면 컴퓨터 시대의 대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정도의 변화가 예상된다는 거. 그 변화의 주인공은 삼성전자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또 한 가지 기술이 접목되는데 바로 D램과 낸드의 장점이 융합된 M램이 적용된다는 건데요. 이 기술도 삼성전자가 이제 개발했다는 거죠. 또 이 기술은 인간의 그 두뇌 구조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하죠. 그래서 AI와 관련된 그 기술에 접목할 수 있다는 거에서 그 적용 범위가 무한 확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미래는 상당히 기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갖고 계신 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다소 현재 느리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삼성전자를 밀고 나가야 될, 특히 장기 투자를 해야 될 그럴 사유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실적으로 좋고 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다 하는 관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두 기술을 말씀드린 거고요. 좀 마지막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마지막으로 해서 마칠까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주가 수준은 저점과 저점을 잇는 그러한 상승 추세선의 바닥권에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맥점에 있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또 마땅히 다른 걸 하기도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우리 포트폴리오 한 종목으로서 바이오는 딱 하나,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건데, 오늘 최근에 항상 바이오들이 힘을 낼 때 가장 좋은 질 중에 하나로 연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거론되는데요. 이번에는 그 재료가 전혀 호재로 작용되지 않고 있는 그런 마당에 초청받은 기업 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메인 트랙으로 기업의 비전과 관련돼서 발표를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보도록 하죠. 일단 제4공장은 이제 금년부터 가동이 된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현재 5공장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 이 5공장의 특기함을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여태까지 공장과 똑같은 공장이 아니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 지금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바이오 신약의 대세적 흐름이죠. 대세적 주인공입니다. 예, 그것을 만드는 생산하는 그런 설비를 현재 구축한다는 것이죠. 그 제5 공장이 담당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여기에서 다양한 면역세포, 세포 치료제죠. 그리고 DNA, RNA, 이번에 mRNA, 메신저 RNA 백신이나 치료제가 상당히 각광을 받았죠. 그런 유전자 치료제가 생산이 된다는 건데, 이것을 동사에서는 멀티 모달리티 플랜트라고 그렇게 부르네요. 모달리티 플랜트는 사람과 개인이 다백만에 걸쳐서 대화하듯이 서로 연동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다 이런 개념을 붙여놨네요. 어쨌든 멀티 모달리티 플랜트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요. 상당한 이쪽에 비전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제1공장에서 앞으로 생산하게 되는 제4공장에 이르기까지 현재까지 생산되는 것은 대부분 항체 치료제입니다. 항체 치료제. 근데 항체 치료제는 마치 반도체 D램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소품종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량 생산하는 거면 D램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공장에서 생산하게 될 세포 내지 유전자 치료제는 다 품종입니다. 품종이 상당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생산은 소량으로 생산하는,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가 그렇죠. 상당히 유사합니다.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반도체로 따진다면 D램과 비메모리 반도체를 아울러 세계를 석권해 나가는 제1등 업체가 된다는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대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 최대 CMO 공장인 제4공장은 그 규모가 25만 6천 리터입니다. 기존 공장, 최대 공장 거의 2배 정도 되는 수준이죠. 금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는 건데, 이미 그것과 관련돼서 3개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5개 품목을 이미 선수주를 받았다는 건데, 이것도 획기적입니다. 아직 공장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선수주, 그것도 CMO 같은 경우 상당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수주를 발주를 하거나 수주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더라도 조금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신뢰가 현재 쌓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것이죠. 이른바 그것을 트랙 레코드 효과라고 합니다. 트랙 레코드 효과가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발현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작년부터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했지만 금년부터 쭉 계속 실적으로도 승승장구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미국, 유럽의 현지 공장을 건립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일부 현재 기업체에 대한 M&A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바이오젠을 인수한다고 했다가 사실문구로 밝혀졌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무궁무진한 비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내려가고 답답하게 흘러가고 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죠. 제가 이 종목은 2년도 넘었네요. 2년 한 2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전부터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장기 투자 종목으로서 삼성전자, 삼성전자, 네이버, 그리고 삼성바이오 이렇게 F3 종목으로 계속 말씀드린 상태인데, 그중 네이버가 현재 약간 좀 탄력이 떨어졌을 뿐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장기적인 흐름도 결코 나쁘지 않은 좋은 상태이므로 현재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도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태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